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는 석유가 부족해 대중교통까지 마비되고 대부분의 회사와 학교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뿐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마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재택근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재택근무, 난방 에어컨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고속도로 주행속도, 하향, 여객기 대신 열차 이용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는지 가장 많은 친환경 시대를 열었던 유럽 국가들은 줄줄이 석탄 발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네덜란드가 국가 에너지 위기 1단계인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35%로 제한돼 있던 석탄 화력발전소의 생산 한도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도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 방침을 밝혔는데요.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재가동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 국가들은 멈췄던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연일 폭염이 계속되며 전기 공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의 주요 도시인 꺼우저이에 위치한 한 빌딩 관리인은 전기 공급이 30분 만에 재개됐으며 전압 불안정으로 전자기기들이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내에 전력난이 심각해지자 베트남은 갑자기 한국의 원전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 전기 사용량이 많아져 전력난이 발생했으니 원전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이러한 황당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실 지난 2013년 한국은 베트남 원전 건설 계획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09년 베트남의 원전 프로젝트 발표 이후 2010년 러시아 원전 제조사 로사톰사와 원전 1, 2호를 계약한 데 이어 3, 4호기는 일본과 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에는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사고와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돌연 백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당시 만반의 준비를 하던 한국도 허탈해지는 상황이 되었죠. 당시 베트남 정부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전력 공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향후 15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만하던 베트남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다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원전 사업 재가동이 알려지자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원전 건설 국가들이 손을 내밀고 있지만 현재 베트남 당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원전 기술을 전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원전을 쥐어준다면 수주 형식으로 진행해야지 기술 이전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자국에서 사업을 진행해 전력난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의 폭염이 계속되며 갑자기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지며 전력난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은 자국 내의 문제마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베트남을 제2의 중국이라고 불릴 수 있게 해준 나라이고 현재도 삼성전자 공장 등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의존이 높은데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베트남의 코로나 봉쇄로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갑질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포스코는 베트남의 석탄 발전 사업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공식적으로 지분 매각의 이유로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발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포스코에너지 자체적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석탄 발전 사업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할수록 낮은 수준의 인프라와 잦은 봉쇄에 스트레스만 쌓여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서라도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이 포스코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미국 에너지 기업 AES가 베트남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서의 철수를 밝혔습니다. AES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꽝린성 몽중2 석탄 화력 발전소 보유 지분 51% 전량을 미국계 투자 컨소시엄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미국 에너지 기업 AES의 철수에 이어 포스코의 철수 계획까지 밝혀지자 베트남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에너지 기업 AES가 철수를 선언했던 몽중2 석탄 발전소 사업의 공동 투자 회사가 바로 포스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모두 손을 떼게 된다면 가뜩이나 전력이 부족한 베트남 입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전력 부족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원전도 없는 상태에서 석탄 발전소마저 부족해진다면 베트남은 전력난을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베트남의 최대 전원은 발전량의 57.1%를 차지하는 석탄인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어려움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외신들은 이와 같은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철수는 베트남 자신이 불러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런 대비도 없는 상황에서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초안이 공개된 2021에서 2030 제8차 전력개발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 10.7%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수정해 감축 목표치를 약 2천만 톤 이상으로 늘렸고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른 화력발전소 7기의 개발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베트남의 전력난은 하나부터 10까지 베트남 스스로 자초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다짜고짜 원전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의 전력난이 심각해지자 베트남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릅니다.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 페트로베트남은 최근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과 석유, 가스 탐사, 처리 및 전력,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은 서방의 테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에너지 협상을 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은 한국이 해줬는데 국제 외교는 일본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민진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1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베트남 일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국은 22건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하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대화에서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해 두 정상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유엔 헌장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니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매번 갑질을 하는 베트남의 이중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시하고 일본과는 소통하는 베트남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앞서 베트남이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것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후 원전의 안전성이 의심을 받으면서였으며 일본은 지난 2015년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시켰습니다. 당시 베트남 노동자들은 철근 시공 같은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왔지만 실제로는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뜻하는 제염 작업을 주로 시켰다. 심지어 위험한 일이라는 설명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기술을 배우면서 일하는 대신 체류 자격을 얻는 일본의 기능실습생 제도를 통해 일본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5km 떨어진 나미에 마을에서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과 배관 공사에 투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해당 회사는 작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임금도 비슷한 일을 하는 일본인들보다 훨씬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베트남의 경제를 이끌어준 한국을 상대로는 원전 기술을 전수해달라며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며 안정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이 이어지지만 선진국들도 자국을 지켜야 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러한 지원이 계속되겠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럽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인다는 한마디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는 유럽은 겨울을 걱정하고 동시에 푸틴은 겨울을 기다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보복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 러시아는 사할린2 프로젝트를 제재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은 하루아침에 에너지 위기가 닥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당황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가 사할린2 프로젝트에 이어 사할린1 프로젝트도 통제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위원회 파벨 자발리 위원장은 이날 사할린1 석유, 가스 프로젝트가 사할린2 프로젝트처럼 러시아 관할권 아래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할린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엑손모빌 일본, 인도 국영석 유회사입니다. 그중 미국의 엑손모빌은 국제유가가 오른 결과 하는 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까지 나오며 엄청난 이익을 내사할린 프로젝트가 취소돼도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사할린1이 끊겨도 피해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쿼드 국가임에도 러시아 제재는 시행하지 않으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싼 가격의 러시아산 에너지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2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할린2와 사할린1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면 하루아침에 가스와 석유를 동시에 잃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스와 석유가 없으면 당장 나라가 멈추게 되므로 일본은 현재 엄청난 위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심지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도 가스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할린 사업 참가는 없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아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에 대해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에선 관측 사상 처음으로 9일 연속 35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찌감치 전력 수급주의보가 발령된 일본에서는 전력 공급량의 3%만 줄어도 대규모 정전인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는 일본의 에너지 공급을 끊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위협이 단순한 경고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과거에 러시아가 보인 모습을 보면 이 발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선진국들과 함께 여러 제재 조처를 단행하자 러시아는 에너지, 영토,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956년 국교 정상화 이후 러일 양국이 쌓아올린 여러 성과들이 무너지며 탈냉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사할린 프로젝트 중단이 러시아가 일본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할린 프로젝트 참여국 중 마지막까지 철수를 안 하고 유일하게 타격을 받을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조처를 꺼내든 타이밍도 러시아가 일본을 겨냥한 것을 대신 말해주는데요. 러시아는 일본이 G7 국가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새 제재에 합의한 직후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현재 서방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마냥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마치 러시아와 신은 한국 편이기라도 한 것처럼 한국의 러시아의 보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의 62%를 수주하면서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액화 천연가스 운반 선발주의 70% 이상을 한국이 가져오면서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앞서 러시아가 한국의 조선사들의 LNG 쇄빙선을 발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 같은 계약 취소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져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연달아 계약을 취소할 당시만 해도 한국 조선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러시아가 계약을 취소하자 곧바로 다른 나라의 선주들로 대체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21년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산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으며 2021년 7월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산 두 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변경에 따라 총 수주 금액은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로 인해 시작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한국의 LNG선 수주에는 이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의 현대자동차에 협력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교류가 불가능해진 러시아가 직접 교류가 아닌 제3국을 거치는 방법으로 한국과 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1998년 당시 다른 외국 대기업들이 앞다퉈 러시아를 떠났던 모라토리엄에도 끝까지 남았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어쩔 수 없이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따라서 현재 러시아는 현대자동차에 생각지 못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국제산업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 산업으로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의 생산 공백을 카자흐스탄 공장에서 만회하는 방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6.1업계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최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종합산업 엑스포 이노프롬 2022에서 알리칸 스마일로프 카자흐스탄 총리와 만나 현대차 러시아 공장과 카자흐스탄 공장 협업 방안 등 13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현대차 프로젝트를 위해 4억 5천만 달러 규모 공동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프로젝트 구현 단계에서 양국은 30억 달러를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통해 현대차의 공백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러시아에서 현대차가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당수의 방안을 새롭게 신설했으며 해당 기업을 위한 금융 상품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이전처럼 한국과의 사업 진행이 수월하지 않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이번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에서 점유율 1위던 삼성전자 대신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하고 러시아인들이 삼성의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러시아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병행 수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현대와 삼성 모두 모라토리엄 당시 러시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며 약속을 지킨 기업이었습니다. 이에 러시아 언론들은 현재 러시아는 한국에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을 대할 때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모라토리엄 당시 러시아 기업 관계자가 한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업체였던 비스트사는 삼성전자의 최대 거래처였다. 비스트가 결국 돈을 갚지 못하자 결국 삼성전자는 비스트가 갖고 있던 6층짜리 사옥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은 건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삼성은 5년 안에 외상대금을 갚으면 되돌려주겠다. 그동안에는 이 건물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건물을 인수한 이후에도 비스트가 그대로 사무실로 쓰도록 했고 건물 관리도 맡겼으며 심지어 임대 수입도 챙기지 않았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하지만 삼성은 건물을 팔지 않았고 비스트가 돈을 갚기만을 기다렸다. 삼성은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 약속만을 지킨다라고 말했다. 이후 비스트는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기 직전 극적으로 모든 돈을 갚고 건물을 찾아갔다. 두 회사 대표는 밤늦도록 말없이 보드카를 마셨다. 5년 전의 약속이 결국 이뤄진 순간이었다. 이후 비스트는 가전 사업에서 철수해 이제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삼성의 거래처도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자 유통업체들은 모두 안다. 삼성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상대를 끝까지 믿고 함께한다는 것을. 당시 가장 먼저 짐을 쌌던 일본은 러시아의 경제가 살아나자 슬그머니 돌아왔다. 하지만 모라토리엄 당시 현지 관계자들과 고락을 같이 했던 삼성이 이미 1위를 굳힌 뒤였다. 이처럼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에는 보복을 계속해서 가하지만 한국에는 지난 모라토리엄 때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